지난 3월 국립 5.18 민주묘지. 아직 5월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97년 신묘역으로 이장 이후 묘에 손을 대는 것은 극히 드문 일. 1-38 묘역의 봉분이 사라지고 유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7의) 나이에 희생된 양창근. 아니, 41년간 창근이로 알고 있던 누군가. 진짜 창근이는 100여 미터 떨어진 무명 열사묘에 묻혀 있었습니다. 양창근의 유가족에게 채취한 혈액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됨에 따라 양창근의 유해가 뒤바뀌어 매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80년 5월, 창근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같은 중대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고망동은 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으며 80년 5월 17일 밤,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광주 시민들은 순식간에 폭도가 되었습니다. 폭도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고 도착한 계엄군들은 시내 곳곳에서 무차별한 살상을 저지르고 부모, 형제, 친구가 쓰러져 가자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희생을 억제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치안 유지와 질서 회복을 위하여 대학별, 고고별. 당시 고1이었던 창근이 역시 19일 오후 시위대에 합류합니다. 그 이전에는 학동 지금 세라믹 표감회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큰 도로, 특히나 화순호고 나가는 도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접할 수 있고 목도할 수 있었죠.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불의에 대한 항거하는 그런 정신이 조금 더 강했지 않은가. 창근이는 민주화가 뭔지, 전두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눈앞의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시민들을 막 그렇게 때리고 이렇게 굉장히 함부로 해가지고 너무나 난잡하니 함부로 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참을 수가 없다 막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분돼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또 나갔다 오고 그렇게 잡아도 계속 여러 번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도저히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결국 창근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온통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뭐 시간과 뭐 장소에 가릴 거 없이 오랜 세월이라기보면 그때 당시에 그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복 입고 지금 아들이 있다는 그런 경찰 어느 경찰한테 말씀을 듣고 가서 확인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창근이의 소식이 다시 들려온 것은 6월 13일. 창근이의 시신은 이미 땅에 묻혀 있었고 부모님은 차마 아들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이쪽 상무관이나 시신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직 그때 한참 망월동 공동묘지를 이제 개발하는 중이었는데 한 이틀 정도 그 망월 묘지를 다듬어 가지고 빨리 시신을 빨리 묻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족들이 찾으러 왔을 때도 다 이미 땅 속에 들어가 있던 상태들이었던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자식 죽어도 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끝까지 땅을 파서 관을 다시 열어서 자식을 확인한 분도 계시고, 이미 죽었는데 저 안에 내 자식이 있다는 다시 그 꼴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보신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부모님께 전해진 창근이의 사망 원인은 두부 관통 총상. 5월 22일 밤 공용터미널에서 화를 당했다고 했지만 창근이는 22일 오전 이미 적십자병원 영안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가 왔기 때문에 먼저 이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치가 먼저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 바로 그 사람하고 이름 적고 이제 이렇게 하죠. 대개는 그거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병원마다 물밀듯이 밀려든 사상자들. 창근이는 이름도 없이 병원으로, 도청으로, 그리고 상무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28일 진행된 검시조서에는 양창근이라는 이름 대신 문민규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창근이로 알고 있던 유해 역시 유진관이라는 이름으로 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이제 분명히, 왜냐면 사실은 자기 자식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살아오신 분들이, 그래서 사망자가 바뀌는 경우가 사실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봤더니 내 자식처럼 보이고 내 자식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진압작전이 끝나고 이제 훨씬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와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 경우가 사실은 기록으로는 몇 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무명으로 되어 있던 시신에 문민규라는 이름이 달리게 되었고, 또 어느 순간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추적은 유진관 씨는 전대병원에서 상무관으로 오게 되신 분이신데, 전대병원의 병원 기록에 유진관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명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신원을 수기로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엄청 많으신 분들을 다 수기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지옥 속에서 이름마저 잃어버린 창근이. 교련복 바지에 푸른색 체육복 상의를 입고 있던 소년을 알아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도청 진압작전이 있던 5월 27일 새벽까지 도청에서 시신을 관리했던 김순호 운구반장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세 줄인가. 그에겐 여전히 80년 5월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 광주 시청 지금은 얼굴, 옷 보이게끔 전부 다 그 쭉 3열로 해가지고 해서 돌아가면서 저 유족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여주고 가족을 찾은 시신은 간단히 염을 해 상무관으로 보냈는데요.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얼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찾을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패의 속도가 빠르고 22일하고 27일 사이에 비가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부패가 많이 되니까 잔혹한 5월, 잔인한 계절. 계엄군의 만행은 도를 넘은 지 오래였고 가족들이 시신을 찾는 시간보다 시신들의 부패 속도가 더 빨랐던 상황. 부상자 수습을 돕다 희생된 장재철 씨의 가족 역시 단번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 그 죄책감이 어머니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정문이 여기, 꽁문이가 여기. 그러면 어머니가 여기 계셨으면 여기 보이진- 상무관이야? 상무관. 그래, 내가 상무관 여기서 본. 여기 얼굴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 코 밑에가 흉이 있었어요. 흉이 있어서 내가 우리 동생 보고 너 오빠 코 밑에 흉터 있으니까 흉터가 있는가 봐라. 그러고는 이제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딸이 그래, 엄마 오빠요 흉터가 있어 그래. 까얀 하원을 탁 치워본 게 우리 아들이 입었던 옷이고 내가 운전면허 따러 간다 그럴 때 실내 사주라 해서 실내 사줬더니 그것이 또 발 밑에 간 밑에가 있더라고. 거기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는 그냥 이제 정신이 잊어버렸어. 얼굴이 부서불고 그러니까 옷 색깔로 유족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유족분들이 옷 색깔로 구별해 가지고 그 찾으신 것 같아요. 유해가 뒤바뀐 양창근이라는 당시 고등학생 역시도 어머니가 병원이면 병원, 상무관이면 상무관, 도청이면 도청 방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찾아다니셨대요. 그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지가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조언을 해주면은 제일 처음에는 기록을 안 했어요. 혹시 창근이의 시신이었던 문민규를 검시한 의사는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밖에 이제 아까 여기 여기서 막 어렵게 수소문에 만난 박영진 교수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27일부터 분수대 있고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들 다니고 빵빵으로 다니고 그때 거기 들어왔었죠. 근데 뭐 총 들고 있는 사람 내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그런데 없었던 것 같고 다 그냥 시신만 다 있고 이제 우리는 그만 이런 것은 이제 지금도 그랬지만 검찰이 지시해서 하는 것이겠죠. 관에 있었던 시신도 있었고 그냥 그 노지에 이렇게 그냥 뉘어져 있는 시신도 있고 그랬습니까? 부패 그게 전혀 없고 이제 바로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사람들은 그냥 부패하고 그런 데가 그것만 한 일이 없어요. 거만이 이뤄진 28일. 이미 상당히 부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창근이의 시신. 그러나 거만 당시 부패한 시신은 없었다는 박영진 교수. 너무 오래돼 기억을 못하는 걸까? 그의 이름이 적힌 검시 조서를 보여주자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왜 내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지? 잘 모르는. 상무가 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임의로 막 친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그거밖에 없어요. 도청이. 와, 이건 도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연하게 벌어졌던 80년의 5월. (19일에) 집을 나가 22일 적십자병원 영안실로. 다른 이의 이름으로 거만을 받고 무명 열사로 묻히기까지. 창근이는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걸까요? 내가 25일, 6일 도청회를 갔었거든. 그러니까 5일날 간게 그래. 집에 가자. 그러니까 한참이라고 고개 숙이고 있더니 엄마 창근이가 죽어서 들어온 것 같다고 그래. 그래서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생을 마감한 고등학생 시민군 문재학.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동호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창근이와는 동기 동창사입니다. 각각 5학년, 6학년 때 전학와 같은 반에서 공부했죠. 집도 가까워 자주 어울렸고요. 그 애는 동명동서 살았고 우리 재학이는 그때 지산동이요. 거가 이제 길 사이로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 재학이하고 놀고 집에도 같이 와서 저기 하고 그랬지. 난 아무리 봐도 내가 그 기억하는 애기가 없어. 그랬더니 요것이 기라강만이 요것이 그러고 보니까 입 있는 대로가 닮았네. 25일에 양창근의 이야기를 할 때 창근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네, 확실하다고. 네가 어떻게 아냐? 창근이를 죽은 사람을 창근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같이 학교도 다니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데 왜 모르냐고. 창근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냥 그래 놔두고 가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창근이를 내가 몰랐으면 또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런지도 모르지. 그런데 창근이를 알았잖아. 내가 그 말을 들은 게 그냥 오기가 그렇대. 데리고 오기가 내 자식만이 살자고 데리고 오기가 그래. 그래서 그날까지는 25일까지는 계엄군이 그렇게 그날 저녁에 들어온다서는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놔두고 왔지. 어머니가 내 자식 같았던 아이를 모른 채 할 수 없었듯이 친구를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재학이 그런 재학이마저 27일 새벽 운명을 달리합니다. 문재학 선생님조차 경찰국 본관 2층에서 이제 시신으로 이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양창근 선생님의 이제 가족 찾는 신원을 확인하는 일이 아주 더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문재학 선생님 살아계셨더라면 훨씬 빨리 양창근 열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맙죠. 너무나 고맙고 친구라고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급박한 사정 또 생명의 위협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학이의 죽음으로 결국 무명열사가 된 창근이는 41년이 지나서야 이름을 찾게 됩니다. 이분에게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랬더니 숭일실구 체육복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복을 토대로 숭일실구에 대해서 추적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적십자병원에 사망하신 분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무명열사하고 동일인일 것 같다라는 가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확인해 가는 과정 속에 그 적십자병원에 있는 사진의 그 분이 무명열사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 양창근의 형님에게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해서 이렇게 말씀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본인의 가족의 동의가 있어서 유전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4-96번의 무명열사와 양창근의 형님이 유전자가 일치가 된 거죠. 80년 5월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창근이의 형 중근 씨. 20대였던 그때도 60대가 된 지금도 동생의 죽음은 감당하기 어렵고 늦어버린 진실만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어머님은 진짜 온통 그냥 그 삶이 거기에 매달리는 삶을 좀 살았었어요.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분도 가족을 빨리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 품 안에 안기길 바라겠습니다. 참 그분들이 그 생각하면 너무나 애통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골의 주인은 누구일까?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 유전자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전문기관이 함께 분석에 들어간 지 한 달째. 애타게 기다리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형제 관계인 확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부자 관계일 확률인데, 이번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고, 위에 두 분 같은 경우는 형제라고 해서 이제 유가족을 찾으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거는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확률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골의 DNA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확보해둔 행불자 가족의 DNA와 일치한 건데요. 바로 14세 나이에 행방불명된 김광복의 가족. 여기는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인체 우리 대퇴골 허벅지뼈였습니다. 약 10cm 정도 되는 뼈였는데 다행히 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런 검체를 받았고 저희가 약 한 달 정도 이제 걸리면서 여기에서 꾸준히 유전자를 추출을 합니다. DNA라고 하는 유전자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한 다음에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대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가족이 일치가 나온 겁니다. 이분들은 2002년도에 저희에게 행불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이었으니 벌써 5.18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은 서둘러 광복이의 형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게. 예. 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게요. 5월을 앞두고 의뢰 오던 연락이겠거니 했는데 최종 결과 보고 힘쓸 주셔가지고 도무지 믿기질 않는 사익 씨. 예. 하도 많이 겪은 일이라. 그러니까. 예. 그러려니 이러다 말겠지. 갑자기 전화 주신 거예요. 아니 동방했지. 이럴 수도 있네.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벅찬 마음을 안고 한달음에 달려가는 민주묘지. 자연스럽게 발길은 행불자 묘역으로 향하는데요. 동생 앞에 서자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십이 년 동안 봉분도 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묘들. 그중 하나가 주인을 찾은 날.
광복이는 80년 5월 21일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8남매 중에 6째 있는데 제가 왜 더 마음이 쓰이는 동생이었냐면 제가 맞이거든요. 저는 아침에 같이 헤어져서 그 다음의 상황은 잘 몰라요. 다만 제가 그 새들어 살던 지인집 따님의 그 목격담으로 증인으로 해주셔서 그때 그걸로 알고 있죠. 그 친구 말은 전대 그 시위 차량에 탑승하고 전대 안으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이제 진짜 동생을 만날 시간. 돼요. 김광복 선생님께서는 저기 무명열쇠 붙여 계셨고 김광복 선생님께서는 여기 있고 참 미치겠다. 여기 있는 걸 아직 몰랐네. 어디가 묻혔네 해서 그 뭐 준환마을 쪽에도 가기도 하고 저 솜동리 쪽에 그 강 있지 않습니까? 그 강변에 묻혔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 그래서 가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것에 그 제보만 있으면 다 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양창근의 가족과 양창근 열사에게도 뭐 또 생각하시는 바가 좀 있으실까요? 말로 행행할 수 없는 감정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뭐 형제가 가족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번에 그 양창근의 그 신원 확인의 사례를 통해서 시신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문 채취, 그 다음에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 이런 부분들로 해서 대부분의 그 사망자들은 다 신원이 확인이 됐죠. 근데 그중에 그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 그 신원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이런 사례들이 이번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 이 소식을 기다리셨을 어머니. 그러나 고령의 나이, 급격히 나빠진 건강 탓에 충격을 받으실까 싶어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좋아지시겠죠? 그때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때 모시고 와서 여기서 보여드려야죠. 여기 있었다고. 여기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하신 거 자식으로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랍니다. 창근이와 광복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신원을 밝히지 못한 3명의 무명 열사들.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70여 명의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80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 행불 가족들이 요즘 많이 지쳐 있어요. 40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지쳐서 계기가 없었는데 저의 동생을 찾는 이 계기로 희망을 갖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당신들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이야. 당신들 집이야. 국민의 집이야. 왜 못 들어오게? 왼손아지 왼손아지 들어오게
정말로 전국 팔도를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셨고 어디가 유골이 나왔다 그러면은 막 거기까지 쫓아가서 혹시 내 자식이 아닌가 내 남편이 아닌가 하고 확인하러 다니신 분들도 계셨고 마음 졸이면서 산 세월이 굉장히 오랫동안 된 거죠. 감히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이 그 80년 5월 이후에 그렇죠. 연장선상이죠. 절대 그것이 멈췄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아직도 가슴에 묻혀 있고.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 자꾸만 찾아오는 5월. 시간은 행불자 가족들의 편이 아닙니다. 요거도 귀신이야. 아이고 나는 그냥 여러 간대로 배도 3번이나 째고 허리 수술도 2번이나 하고 그러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어디 먼지도 못 걸어다니고 그리고 그냥 유모차나 물고 가야지 여기서 저만큼도 못 걸어가요. 용돈이 필요하다며 할머니와 광주로 마늘을 팔러 갔던 20살의 재몽 씨.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늙어가는 것도 죄스럽기만 합니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 이놈아. 엄마는 이렇게 애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 우리 영감님도 아이고 나 살아서 뺐다고라도 찾아서 저거 묻어놓고 가면 쓰겠다고 맨날 그랬는데 결국에는 찾아봐도 못 오고 갔어요. 많이 지쳤죠. 지치기도 하고. 그러나 포기란 게 있겠어요? 겉으로만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속은 그렇지 않죠. 항상 어디선가 언론이든 신문지상이든 뭔가 나오면 혹시 하는 그 마음 왜 없겠어요? 아직도 있는 거죠. 대체 행불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 핵심적인 조사 과제가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를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이 부분과 연동해서 당시 암매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암매장의 소재를 확인해서 유해를 발굴하는 것. 이게 저희 조사 이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암매장은 추정이 아닌 진실. 당시 암매장이 이뤄진 곳은 광주 교도소와 송암동, 그리고 주남마을 일대.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해 계엄군들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21일 도청 집단 발포 후 주남마을 뒷산으로 주둔지를 옮긴 10일 공수여단. 다음 날부터 광주 화순간도로를 봉쇄하고 지나가는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요. 18명의 시민이 타고 있던 소형 버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고생이던 홍금숙 씨와 청년 2명이 살아남았지만 계엄군은 청년 2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사살한 뒤 암매장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이를 목격한 주민들에 의해 발굴됩니다. 돌자갈이라 순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몸 하얀 뼈가 이렇게 손목이 하나가 딱 덜 묻혔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래가 탈골이 돼가지고 뼈다구만 보인 거예요. 이제 뼈다구로. 그래서 이 시체구나 그러고 가서 파보니까 시체 2구가 한 구덩이에 2구를 묻어놨어요. 자연 상태로 그대로 그냥 완벽하게 원형 복구를 해본 것은 누가 말해도 그것은 못 찾게 암매장한 것이 명백하죠. 당시 광주시청 행정서기로 일했던 조성갑 씨.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신 수습을 자처했는데요.
손수 거둔 사체 중 상당수가 안매장된 사체였고 그중 광주교도소에서 찾아낸 사체는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매장과 은폐 방법이 치밀했습니다. 저 교도소에 가서 보면 그때 그 밭이 콩밭이었거든요. 콩나무 밭이에요. 그거 둘러보니까 콩밭이 막 콩나무가 자빠져갖고 그래서 아 여기다가 시체를 묻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가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나무를 한 30cm 이렇게 끝을 벗겨서 딱딱 자기들만 알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28명의 시민이 이곳에서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항쟁 직후 수습된 시신은 11구. 관계기관은 총 5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광주교도소 일원이라든가 준안마을 일원이라든가 저기 송암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졌던 그 민간인 집단 학살 과정에서 어쨌든 시신의 숫자가 빕니다. 준안마을에 안매장된 2명의 청년 양민석과 최수길. 우리는 최수길의 사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주 왕래하진 않았지만 어릴 적 함께 살기도 했던 동갑내기. 80년 당시 군인이던 그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휴가를 나와 사촌을 만났답니다. 그때는 일반 상점 그때만 해도 편의점이 없으니까 이런 구멍가게 상점에서 맥주를 한 병으로 된 것을 나눠서 먹었던 기억이 나죠. 그 일상적인 얘기하고 그냥 헤어졌겠죠. 그가 다시 사촌과 마주한 곳은 한 달 뒤 준안마을. 둘은 각각 계엄군과 부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남성분은 누워 상태가 어땠어요? 아주 심각했죠. 원도 얼굴이고 몸이 피 때문에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그것을 생명을 구출하려고 간다고 생각은 안 했죠. 어디 처리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은 후송이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 희망이 없었죠. 나름대로 길이 안 보이고 없고 어디로 뛸 수도 없고. 작전 종료 후 원대로 복귀한 김효겸 씨. 며칠 뒤 사촌을 안매장한 부대원들이 다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일부 인원들이 다시 광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복장을 그 육군 복장으로 변복을 바꿔 입고 그래서 광주 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얘기를 하고 그래서 광주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 하도 막 사방돼서 늘어졌었겠죠. 시신들이 광주 시내 도처에 그걸 어떻게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민간인 집단 학살이 벌어졌던 그 일원에서 사라진 시신들을 한꺼번에 수습을 해서 시체 처리팀이 운영이 됐을 거다라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3공수라든가 11공수라든가 현장에서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본인들이 시신 몇 구를 어디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이 장소와 숫자를 특정을 해주러 내려와요. 그래서 그 시체들을 누군가가 다시 재수습을 해서 제3의 장소로 이동을 시켰을 거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과 관련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삶을 장례식으로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가버린 사람들. 그렇게 또다시 5월입니다. 강제할 수도 없고 그 떠밀어서 다 말해라 증언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시신이라도 돌려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도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안타깝죠 그게. 저는 피해자이면서도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 당시에 겸군이나 그 현장에 계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되신 분들은 얼마나 더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 주신다 해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자세하니 모르지만은 그 양반들은 알거든요. 함께 그런 건 진술을 잘 해주시고 형방불명자가 이렇게 많으니 어디다 안매장하고 어디다 갖다 버렸으면 버렸다고 하고 그런 말 잘 해줬으면 진짜로 고맙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죽어서까지 자기 이름도 모르는 데서 묻히면 쓰겠습니까? 꼭 나는 찾아서 내 손으로 묻어놔서 겨우 더 나선디 못 찾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누가 알면 좀 그 자리 좀 가르쳐줘서 찾으면 내 그거 진짜 원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아있든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도 우리 아들을 갖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해버렸냐, 네가 어디다 갖다 죽였냐, 어디다 갖다 보냈냐 이런 소리는 하고 싶죠. 그러네요.